아직도 내 배 속에 그 새끼가 있다고 믿었어. 지우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갈라놓았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곳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모든 건 그날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긴 출장 끝에 돌아온 남편, 말끔한 차림으로 그를 맞이한 아내, 그리고 미역국과 무표정한 건배. 표면은 평온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어긋나 있었다. 눈빛, 숨결, 손끝, 무엇보다 말하지 않는 그녀의 침묵이 사랑했던 사람의 몸에서 타인의 흔적이 자라나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 진실 앞에서 무엇을 택하겠는가? 복수, 이해, 아니면 그냥 외면?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다.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되어버린, 너무 깊게 사랑해버린 남자의 기록. 그리고 그 사랑이 붕괴되던 계절에 남겨진 자네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한 줄의 글씨. 나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 나는 지훈이다. 올해 38. 서울에 있는 중형 컨설팅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전국을 오간다. 이번에는 2달 동안 부산에 머물렀다. 말이 출장이지 거의 따로 떨어져 사는 기분이었다. 돌아온 건 어제 저녁. 서울역 플랫폼에 내려 계단을 오르자 유리가 보였다. 언제나처럼 말끔한 차림이었다. 베이지 코트에 회색 머플러, 손에는 꽃 대신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기다렸어. 그녀는 짧게 말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추운데 안 추웠어?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책을 건넸다. 안쪽 표지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언제나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나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땐 몰랐다. 그 문장이 나를 향한 인사인지 누군가를 향한 이별인지.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그녀는 내 팔에 팔짱을 끼웠지만 어딘가 그 손끝은 무감각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흐르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누구의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나는 말없이 운전하는 그녀의 향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뭐 좀 이상한데? 유리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래. 긴장했나 봐.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은 눈가에 닿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손은 불필요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백미러를 너무 자주 보는 듯했다. 아직 어색한가?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고개를 돌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리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는 미역국과 불고기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 내가 묻자 유리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 오랜만에 오니까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그리웠던 집밥 맛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이번에 진짜 힘들었어. 계약 직전까지 뒤집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성공했지. 와인잔을 들며 나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갔다. 하지만 유리는 단답형 반응에 그쳤고 몇 번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다. 건배를 제안했을 때도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잠깐 멈칫했다. 잔이 부딪힐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우리 다시 함께 있는 걸 축하하자. 내 말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와인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나는 출장 중 겪은 픈 에피소드들을 들려줬다. 늦은 밤까지 자료 만들고 사소한 번역 실수로 프레젠테이션 날려먹을 뻔했던 일. 그런데도 그녀는 별다른 반응 없이 접시를 닦듯 숟가락만 움직였다. 유리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유리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냐, 당신이 오랜만에 오니까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래.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 손등을 감쌌다. 그러나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 침묵이 내 안에 있던 의심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리는 나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웠고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돌아온 게 정말 반가웠을까? 내 말은 바람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둘 사이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다. 그 뒷모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이불 안의 공기조차 서늘하게 느껴졌다. 2달 만의 재회, 그 순간이 따뜻해야 한다는 건 착각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점점 더 잠에서 멀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거실엔 은은한 커피향이 맴돌았고 식탁에 마주 앉은 유리는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먹자. 나는 유리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응, 다녀와. 그녀는 웃으며 배웅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표정은 빠르게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은 유리는 이마를 짚은 채 한참을 꼼짝하지 않았다.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통화 목록 속 동욱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1번, 2번. 그는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아? 유리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다시 1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핸드폰을 소파에 툭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밤사이 반복되던 불면, 입덧처럼 속이 메스꺼웠고 이유 없는 피로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섰다.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던 조그만 상자를 꺼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욕실로 들어간 그녀는 천천히 포장을 뜯었고 흰 막대기를 들고 몇 분간 하염없이 서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타일 위로 번지던 그 순간 결과가 나타났다. 2줄. 유리는 동공이 흔들렸다. 숨이 멎는 듯했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아닐 거야, 잘못된 거겠지. 다시 1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동자엔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2달 전 그날 밤이었다. 지훈이 출장 중이던 주말, 그녀는 문예 창작 모임에서 동욱을 처음 만났다. 그는 말이 느렸고 눈빛은 따뜻했다. 당시의 유리는 외로웠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들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그는 연락처를 남겼고 유리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날 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단 1번의 충동, 단 1번의 실수라고 믿고 싶었던 그 기억이 이제 그녀의 몸속에서 생명이라는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동욱은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다.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가 붙었고 나중엔 아예 익십으로 일관했다. 유리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 번호를 누르며 한 가닥 희망에 매달렸다. 뚜뚜.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르고 자동응답으로 넘어갔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녹음이 시작되자마자 말을 꺼냈다. 동욱 씨, 나 유리예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배어 있었다. 몇 시간 동안 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러나 화면은 조용했다. 결국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어디라도 가야 했다. 확인이라도 해야 했다. 산부인과 진료실 앞, 번호표를 든 손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얀 벽과 초록 시트,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있는 그 몇 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다. 김유리 씨? 간호사의 부름에 몸을 일으키는 데 시간이 걸렸다. 진료실 안, 의사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6주 정도 되셨어요. 아직 초기라 조심하셔야 해요. 6주. 유리는 숨을 삼켰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비타민 잘 챙기세요. 의사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녀에겐 낙인처럼 들렸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은 유리는 키를 꽂지도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시 1번 동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무응답. 왜 안 받는 거야? 손에 쥔 핸드폰을 힘없이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이 모든 걸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다. 집에 돌아온 유리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생명이란 단어는 너무 반짝였다. 유리에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끈적한 죄책감과 차가운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대로 등을 돌렸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이마를 손으로 감쌌다.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맴돌았다.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 거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선 천둥이 몰아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유리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다. 국은 따뜻했고 반찬은 정갈했다. 그러나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다. 수저를 놓는 손, 말을 아끼는 눈, 그리고 그 시선.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자꾸 피했다. 유리야, 너 요즘 좀 달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뒷모습은 그에게 오래 남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유리. 눈동자엔 잠이 깃들지 않았고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어떡하지, 나 혼자는 못해. 손은 배 위로 올려져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볼록해지기 시작한 그곳. 거기엔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 진실은 날이 갈수록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다. 동욱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유리는 밤마다 그의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만 허공을 가르며 울렸다. 대답 없는 그 무심함이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결국 유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동욱 씨,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나 혼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유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을 낯설게 바라봤다. 아직 티나지 않게 넉넉한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피부는 민감해졌고 감정은 사소한 자극에도 휘청였다. 지우는 점점 유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 같지 않은 웃음, 짧아진 대화, 함께 있는 시간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분위기. 그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유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이 먼저 알아챘다. 그날 저녁 지우는 일부러 퇴근을 늦췄다. 돌아온 집 안은 조용했다. 유리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불이 꺼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물었다. 뭐 하고 있어? 유리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 말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피했고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없는 거실에서 오래도록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 속 통화 기록, 반복되는 특정 번호, 그리고 멈춘 메시지 전송 시간. 불길한 직감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그날 아침 유리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국을 데우던 손끝이 잠시 떨리더니 순간 허리를 감싸는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기도 전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떨어진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그 소리에 집 안이 고요하게 멎었다. 유리는 벨트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웅크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떨렸다. 안 돼, 제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아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지훈의 이름을 눌렀고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다. 여보, 나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고 그것만으로도 지훈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회의실에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모든 걸 내려두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리의 모습이었다. 유리야.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안아 올렸고 그 순간 그녀는 무의식 중에 시선을 피했다. 괜찮아? 눈 좀 떠봐.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유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로 달려가 그녀를 뒷좌석에 눕히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곧바로 그녀를 데려갔다. 지우는 접수대 앞에서 간단한 설명만 남기고 텅 빈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병원 벽시계를 반복해서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의 불안한 상상들이 소용돌이쳤다. 왜 갑자기 저렇게 된 거지? 최근에 유리가 힘들어하긴 했지만 이건 한 시간이 넘도록 대기 끝에 한 남자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 유산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출혈 없이 안정된 상태지만 며칠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유유산이요? 예, 임신 8주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지훈의 두 눈이 커졌다. 8주. 그의 뇌는 즉시 시간을 되짚었다. 8주 전 나는 어디에 있었지? 손이 떨렸고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에 다시 앉았다. 폰을 꺼내 캘린더를 열고 출장 일정과 임신 주수를 대조했다. 명확했다. 그는 그 시기 내내 부산과 울산을 오가며 집에 단 하루도 머물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시기였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야.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한기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사랑한 아내가 그 긴 고요 속에 숨겨온 진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수술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유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졌지만 입술은 여전히 마르고 숨결은 가벼웠다. 지우는 말없이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던 온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괜찮아? 지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응, 좀 나아졌어. 그녀의 눈동자는 그를 피했다. 눈 맞춤조차 이제는 버거운 감정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이 8주라고 하더라. 유리는 그 말에 몸을 조금 떨었다. 지훈의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날이 숨어 있었다. 그때 나 출장 중이었어. 그 짧은 문장이 병실 안의 공기를 단단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리는 눈을 감았다. 마치 현실을 닫아버리려는 듯이. 지훈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지만 그마저도 말라붙은 감정의 껍질 같았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에 선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벽을 응시했다. 누구야? 그 놈이 누구야?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이빨을 꽉 물게 만들었다. 몇 분 뒤 그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유리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을 뒤지며 익숙하지 않은 번호들을 훑었다. 그는 이미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커져가는 복수를 조용히 예열하고 있었다. 병실 안,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킨 채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다 지나갈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을 타고 번졌고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유리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곧바로 통화 목록을 확인한 그는 곧 익숙지 않은 번호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이름도 없이 숫자만 남아 있었지만 그 번호는 최근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짧은 통화, 부재 중, 다시 걸기. 수십 건. 지우는 조용히 그 번호를 메모지에 적었다. 눈동자에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진실은 이제 숨길 수 없다. 병실 안, 유리는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창문 바깥의 어두운 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 듯 무거웠다. 눈물은 조용히 베개를 적셨고 가슴속은 텅 빈 통으로 변해 있었다. 유산의 아픔보다 더 깊은 상처는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재욱이 외면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침묵 속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퇴원 수속을 마쳤다. 병원 앞,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차에 태웠다. 차 안은 끝까지 조용했고 유리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고 차가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유리를 거실 소파에 앉히며 말했다. 물 좀 마셔. 아직 몸이 약하니까.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감정은 담겨있지 않았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무미건조한 말이 더 큰 불안을 안겼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집 안을 울렸다. 유리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마음은 점점 조여들고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서재 안, 지우는 책상 위 메모지를 다시 펼쳤다. 그 위엔 그녀의 핸드폰에서 복사한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이미 그 번호를 사설 탐정에게 넘긴 상태였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오전 11시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지훈 씨, 의뢰하신 정보 확인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장소, 시간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몇 달 전 함께 웃으며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그는 손을 뻗어 그 사진을 천천히 뒤집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울렸다. 그날 오후 지우는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도착한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탐정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다. 여기 조사 결과입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전화번호의 주인은 동욱 36세, 미혼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창작 모임을 통해 유리 씨와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는 서류 안에서 펼쳐지는 남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썹을 좁혔다. 모임 참가 기록, 문화센터 강의 일정, 유리 씨와의 통화 시간대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탐정은 말투를 낮추며 덧붙였다. 유리 씨와는 문예의 창작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훈 씨가 해외에 체류하던 2달간 집중적으로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훈의 손이 문서를 쥔 채로 가늘게 떨렸다. 입술을 깨물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자식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몇 주간 유리 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은 지훈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끝에 묻어나는 분노와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크기였다. 그녀가 나를 배신했고 그 대가가 그녀 몸에 자라나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지우는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조명은 어둡게 켜져 있었고 유리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다. 동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날 선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남자지. 그날 밤 너랑 있었던 사람.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 못했다. 지훈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말해. 내가 출장 중일 때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그 눈엔 분노와 배신이 교차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엔 변명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지훈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박혔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 없는 동안 다른 남자랑 잤다고? 그걸로 끝이야?
지우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유리를 더 몰아세우려 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어깨를 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결국 그는 말없이 거실을 나와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유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 동욱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다 망쳤어. 내가 다 망쳤어. 그 후 지우는 차에 앉은 채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 결국 그는 전화기를 꺼내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묻기 시작했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는 그 상처 위로 정의를 새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유리는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배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었지만 가슴 한복판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훈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걸 그녀는 직감했다. 그리고 동욱, 그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 그 시각 도심 외곽의 한 호텔방. 지우는 소송 서류를 펼쳐놓고 조용히 다시 읽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흰 종이 위의 글자들이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는 이제 사랑하지 않았다. 마음속엔 오직 복수만이 남아 있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한 전쟁이다. 다음 날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 모든 서류는 확인됐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침착한 말투로 말했다. 상간남 소송장은 직접 주소지로 송달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에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칼날 같은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초인종 소리에 혜진은 아이들을 재우다 말고 현관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다. 동욱 씨 댁 맞으시죠? 등기입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혜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을 한 뒤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거실에서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두꺼운 종이 다발 속 눈에 들어온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혜진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부적절한 관계 임신 유산. 문장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충격에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서류엔 너무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동욱이라는 남성이 김유리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임신까지 이르렀으며 결국 유산이라는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 지훈이 직접 제기한 상간남 소송. 상대 여성의 이름 김유리. 날짜, 통화 기록, 창작 글쓰기 모임 참가 내역까지. 모든 게 너무도 명확했다.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붕괴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본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분노보다 앞선 감정은 모멸감이었다. 그 시각 지우는 호텔방 창가에서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동욱이 퇴근의 문을 열었을 때 혜진은 이미 거실 한복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의 눈물이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게 뭐야? 동욱. 그녀는 소장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동욱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다. 서류 속 문장을 몇 줄 훑은 것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혜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장 나가. 지금 이 집에서 나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동욱은 고개를 떨군 채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그날 밤 혜진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증거는 충분하죠. 한편 지훈과 유리의 이혼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유리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지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지훈의 눈빛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법정 밖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고 그 안엔 수백 번 반복된 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유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음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결국 상간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동욱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고 그의 불륜 행위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소송 결과는 동욱의 가정에도 직격탄이었다. 혜진은 이혼을 결정했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얻었다. 사회적으로도 동욱은 더 이상 존중받는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직장에서 내쫓기다시피 했고 결국 낡은 원룸으로 이사해 혼자 살아가게 되었다. 유리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지훈과의 이혼 이후 그녀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가족에게조차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도시 외곽의 좁은 오피스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 방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이 되면 후회와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녀를 침몰시켰다.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하지만 메시지는 답장을 받지 못한 채 핸드폰 화면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반면 지훈은 이혼 후 조금씩 삶을 정비해 갔다. 회사에서는 승진 소식이 들려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가끔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취미 생활을 나누었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면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건 유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다. 사진 한 장, 커피 잔에 남은 립스틱 자국, 손등을 감싸던 온기. 그는 그 기억들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이 배신으로 덧칠되기 전엔 분명 사랑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분명 정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 그날 밤 지훈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쁨이 아니라 가슴을 핥히고 간 씁쓸한 계절의 그림자였다. 계절이 바뀌었다. 창밖에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고 있었고 거리를 스치는 바람은 서늘함보다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회사 옥상에 올라 서울의 하늘을 바라봤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달. 그에게 남은 건 조용한 일상과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이었다. 유리와의 추억은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 그 기억은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흘러간 계절일 뿐이었다. 반면 유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책장을 정리하고 같은 커피를 마셨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었다. 밤이면 자주 꿈을 꿨다. 그 꿈엔 지훈이 나왔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녀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깨어나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망가뜨린 건 내 산만이 아니었다. 어느 가을 오후 유리는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건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진심으로 미안했다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리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저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다신 꺼내보지 않았다. 몇 주 뒤 지훈은 출장차 도서관 홍보 프로젝트로 외곽 지점에 들렀다. 그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료실 쪽을 지나치다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유리였다.
그녀는 글을 보지 못한 듯 책장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대로 몇 초간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몇 년이 흘렀다. 지우는 재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유리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작지만 조용한 삶을 택했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매이지 않기로 했다. 가끔 지우는 오래된 책을 펼치다 유리와 함께 고른 책갈피를 발견하곤 했다. 유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 한 남자가 아내를 위한 책을 고르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음 지었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는 더 이상의 상처도 비난도 없었다. 남겨진 것은 잔향처럼 오래도록 남아있는 침묵뿐이었다. 어떤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변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 지금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아내가 달라진 건 학교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매일 아침은 반복이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했고 소연은 도시락을 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없었다. 결혼 10년 차. 불만은 없지만 설렘도 없었다.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부모,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 학교 독서 모임에 들어가 볼까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을 좋아하던 그녀였기에 반가웠지만 큰 감정은 없었다. 좋지. 나가봐.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다. 그날 밤 소연의 오랜만의 미소를 나는 알아채지 못했다. 독서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전 학부모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처음 몇 주간 소연은 돌아와 책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쏟아냈다. 말끝마다 나, 잃어버린 나를 반복했다. 나는 피곤해 절반쯤 흘려들었고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2달쯤 지나 소연의 말 속에 유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하윤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가 유재석 삼촌이랑 많이 웃어요. 카페에서도 이야기해요. 처음으로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유재석 삼촌이 누구야? 엄마 독서 모임에 오는 하은이 아빠예요. 변호사래요.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은 더 어두워 보였다. 주방에 있는 소연의 폰엔 새 메시지 알림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화장과 옷차림은 더 신경 쓰는 듯했고 목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녀가 사회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 같아 처음엔 기뻤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향기를 느꼈고 소연은 샴푸를 바꿨다고 웃으며 말했다. 잠들기 전 그녀가 물었다. 나 요즘 어때 보여요?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활기차 보여. 독서 모임이 잘 맞나 봐.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렸고 나는 그게 신호였다는 걸 몰랐다. 그 후로 유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은 소연의 말 속에서 더 자주 등장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외출 시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모임이 끝나고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고 오후 늦게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토론이 길어졌어요. 라는 그녀의 설명에 나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늦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요일 외에도 외출이 잦아졌다.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 나는 하윤이 혼자 숙제하는 걸 보았다. 엄마는 유재석 삼촌이랑 책 이야기하러 갔어요. 나보고 김밥 먹으래요. 하윤이의 말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에겐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고 나는 거실로 나갔다. 벌써 왔어요? 소연은 생기 있게 웃었고 진한 립스틱과 향수 냄새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디 다녀왔어? 독서 모임 회원이랑 서점 갔다가 근처 카페에서 차 마셨어요. 하윤이가 유재석 삼촌이랑 있었다던데. 소연은 잠시 굳었다가 자연스럽게 답했다.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날 밤 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났다는 사실을 지적 대화의 연장으로 믿고 싶었다. 주말
소연은 발표문을 작성 중이었고 나는 메모 속 유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라는 문장에서 그의 존재감을 느꼈다. 독서 모임의 남자는 그분뿐이야? 네, 부인이 해외에 계셔서 아이를 혼자 키우세요. 나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불안이 스며들었다. 2주 후 소연이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에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떴다. 망설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대화가 참 의미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소연 씨의 그런 면을 알아주고 계신가요? 표면상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감정이 담긴 깊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거의 매일 밤 이어지는 메시지. 다음엔 제가 추천한 카페로 가요. 좀 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불안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고 그 미소는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 후 소연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화장과 옷차림에도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독서 모임은 평일에도 이어졌고 옷장은 낯선 옷들로 채워졌다. 밤이면 그녀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고 그녀의 향기와 웃음은 휴대폰 앞에서만 느껴졌다. 나는 괜한 의심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 나는 하윤이와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식탁 위엔 메모 한 장. 독서 모임 회원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요. 기념일 언급은 없었다. 하윤이가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케이크 먹자. 식사 중 하윤이가 말했다. 엄마가 유재석 삼촌이랑 웃을 때 책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많이 웃어요. 엄마랑 그 삼촌이 어떻게 지내? 엄마가 삼촌 차 타고 가는 거 봤어. 근데 비밀이래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밤 10시.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결심했다.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소연의 휴대폰 비밀번호, 하윤이의 생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다. 검색창에 유재석을 입력하자 대화창이 떴다. 책을 핑계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소중해요. 하윤이가 우리 봤다네요. 조심해야겠어요. 호텔 라운지에서의 시간 잊혀지지 않아요.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진짜 나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10년의 결혼보다 그 몇 주가 더 깊었음을. 사진도 있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둘의 셀카. 소연은 내가 본 적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기증이 일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오늘을 기억했지만 함께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자정 무렵 소연이 들어왔다. 진한 향수, 흐트러진 머리, 남은 립스틱 자국. 나는 그녀의 목에 보인 붉은 자국을 보고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결혼기념일이야. 그녀는 당황했고 나는 유재석과의 대화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굳었다. 하윤이가 봤어.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차 타는 걸. 비밀이라고 했대.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말해.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 난 그냥 우정? 실수?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휴대폰을 식탁에 내리쳤다. 소연은 뒷걸음질 쳤다. 하윤이한테 거짓말하게 했어. 엄마의 불륜을 숨기라고. 머리는 아프고 숨이 거칠어졌다. 이게 다 독서 모임 때문이야? 그게 이런 거였어. 그녀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조차 모욕 같았다. 호텔을 갔다고? 그것도 결혼기념일에? 소연은 말했다. 그저 나를 찾고 싶었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외로웠으면 말했어야지. 나는 뭐였는데. 10년은? 하윤이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때 하윤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소연이 그녀를 안았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다. 안 돼. 더는 속일 수 없어. 나는 말했다. 엄마가 아빠를 속였고 너에게도 거짓말했어. 하윤이의 눈이 커졌다. 소연이 말렸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말아요. 그런 걱정 유재석이랑 있을 땐 안 했잖아.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하윤이는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울지 마세요. 그 말에 잠시 진정되었다. 하윤아, 아빠가 흥분했네. 방에 가 있을래? 하윤이는 끄덕였지만 복도 끝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소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두려움, 죄책감, 해방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얼마나 된 거야? 두 달 정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내 곁에 없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그 남자랑 잤어? 말하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연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연은 조용히 내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일에 파묻혀 있었고 내 말은 늘 흘려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가족보다 일을 우선한 건 사실이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말했어요. 많이. 근데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소연이 내게 이야기하려 했던 날들이 스쳐갔다.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밤들. 그래도 다른 남자랑은 아니잖아.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나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흘렀다. 멀리서 하윤이의 흐느낌이 들렸다. 소연은 말했다. 그 사람과 끝낼게요. 연락도 끊고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와서 어떻게 널 다시 믿을 수 있겠어? 혼란스러웠다. 내쫓아야 할까? 하윤이를 위해 참아야 할까? 오늘 밤은 소파에서 자. 나는 하윤이를 안아 올렸다. 그녀의 눈물에 가슴이 저렸다. 아빠, 엄마가 우리 떠나는 거예요?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나는 딸을 안고 함께 잠들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나는 회사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하윤이를 생각해 망설였다. 하윤이는 점점 달라졌다. 말수가 줄고 성적도 떨어졌으며 엄마를 피했다. 소연의 얼굴엔 죄책감이 드러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내가 책임질게요. 하윤이는 당신이 키워주세요. 나는 참았던 분노를 내뱉었다. 지금 와서 책임? 하윤이가 움찔했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은 결정 못해. 하윤이에게 또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소연이 문을 두드렸다. 손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이 들려 있었다. 이 책에서 나를 봤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도 당신 얘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였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윤이를 위해 당분간 함께 있어야겠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희망과 절망이 함께 있었다. 며칠 후 학교 앞에서 유재석을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집으로 돌아오니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우리 모두가 균열을 알고 있었다. 소연은 돌아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책 속 메모를 발견했다. 나는 누구인가? 엄마, 아내, 그 이상은 없는가? 가슴이 아팠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찾으려 헤매고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하윤이가 안겼다. 소연은 멀리서 눈물 맺힌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은 덮였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떤 결말이 올지 모르지만 이 상처를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해 가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